말이 됩니까? 사막에서 쌀이 자란다고. 40년간 불가능했던 일이 2024년 9월 한국인 농업 전문가 한 명으로 인해 몽골 허브드주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소련, 중국, 일본, 베트남 모든 나라가 실패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 250mm, 영하 30도의 겨울, 하루 일교차 20도.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벼를 키울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몽골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을 때 63세 은퇴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편히 쉴 수 있었지만 그는 1800km 떨어진 오지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뿐인 비행기를 타고 5시간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그리고 헥타르당 4.3톤. 몽골 역사상 첫 번째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어떻게 40년의 실패를 2년 만에 뒤집었을까요? 지금부터 박찬흠 소장이 직접 들려주는 사막 위에 피어난 기적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찬흠입니다. 저는 한목농업협력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몽골 허브드주의 작은 논입니다. 2024년 9월 5일 오전 10시 제 앞에는 황금빛으로 익은 벼들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2년 반을 기다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몽골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수확의 날입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현지 농부 15명이 논에 들어섰어요. 손에 낫을 든 그들의 표정이 묘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벼를 수확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첫 번째 벼단을 묶는 순간 툼르 박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없이 벼 이삭을 만지작거리던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해냈네요, 라고. 그러더니 제 어깨를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박 소장님, 당신이 이뤄낸 겁니다. 40년간 아무도 못한 일을요. 당신은 몽골 농업 역사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고 툼르 박사님과 수렌 씨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한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수확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벼단들이 논 한쪽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계속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얼마나 나올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오후 2시 탈곡이 끝나고 계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몽골 농림부에서 나온 채렁 장관과 공무원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쌀자루들이 저울 위에 올랐어요. 저울의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헥타르당 4.3톤. 작년에 비해 1톤 이상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한국의 평균 수확량인 5톤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상업적 재배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곧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쌀자루 하나를 열어 한 줌을 손에 담았어요. 통통하고 윤기나는 쌀알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완벽합니다.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채렁 장관이 현장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펼쳤지만 첫 문장을 읽다가 말을 멈췄어요. 몇 초간의 정적 끝에 그는 원고를 접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몽골 농업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라고. 그의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농업 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특히 박찬흠 소장님과 김태윤 박사님 그리고 한국농촌진흥청의 모든 분들께 몽골 국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타반시의 주요 방송사 3곳이 특집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사막의 기적, 불가능을 현실로 같은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저는 대부분 사양했습니다. 이건 제 공이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타반시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수확한 쌀로 지은 밥이 작은 컵에 담겨 나왔어요.
줄을 선 시민들이 한 숟가락씩 떠먹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제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난 쌀이냐고. 네, 허브드주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하자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퉁르 박사가 보낸 사진을 받았습니다. 젊은 청년 하나가 눈앞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퉁르 박사의 메시지가 따라왔습니다. 제 연구소 후배의 아들입니다. 이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좋아요가 10만 개를 넘었다고 하네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청년의 얼굴에 담긴 신기함과 자부심.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였어요. 몽골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난 쌀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2년 전 봄부터 시작됐습니다. 2022년 4월 13일 한국농촌진흥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 은퇴식이 열렸어요. 33년간 몸담았던 곳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후배들이 준비한 영상에는 제가 20대 신입연구원이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을 보는 내내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청춘을 바쳤던 곳, 새 아이를 키우며 연구에 매진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송별의 자리에서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거냐고. 저는 농담처럼 대답했어요. 글쎄, 텃밭이나 가꾸면서 지낼까라고. 다들 웃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막막했거든요. 33년 동안 벼와 토양만 연구했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하지만 63세. 아직 할 일이 많은 나이인데,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은 나이인데 무엇을 새로 시작한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고마운 말이었어요.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쉬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 한편이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더군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가져온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1990년대 초반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서 벼 재배 연구를 하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제가 논에서 벼 이삭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하나씩 해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목농업협력센터 관계자였어요. 몽골 정부가 벼농사 기술 협력을 요청했는데 센터장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즉답을 피했어요.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몽골에서 벼농사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 조합이었어요. 이제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싶었는데 몽골로 가야 한다는 것도 걸렸지만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한 두근거림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몽골의 기후, 토양, 강수량, 수치를 보는 순간 고개가 절로 저어졌어요. 연평균 강수량 250mm, 겨울 최저 기온 영하 30도, 하루 일교차 20도, 벼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몽골은 1970년대부터 여러 차례 벼농사를 시도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소련, 중국, 일본, 베트남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절해야 맞았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게다가 나이도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시기인데 굳이 고생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그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오면 문득 몽골의 황량한 땅이 떠올랐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몽골에 갈까 하는데 라고. 아내는 한참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정말 가고 싶은 거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젊었을 때처럼 필요한 곳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당신,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건강 챙기면서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22년 4월 말, 저는 한목농업협력센터 소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어요. 이제 쉬어야 할 나이에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후배 하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0년간 실패한 프로젝트인데 성공하지 못하면 경력에 5점만 남을 거라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5월 초 인천공항에서 몽골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3시간 반 비행 끝에 타반시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5월인데도 쌀쌀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낮은 건물들, 넓은 도로, 멀리 보이는 산맥. 낯선 풍경이었지만 묘하게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63세의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강원도 논에 섰던 그때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몽골 농림부로 향했습니다. 타반시 시내 중심가에 있는 몽골 농림부 건물은 생각보다 낡아 있었습니다. 5층짜리 회색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1층 로비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3층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면에 앉은 분이 먼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채령 장관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통역을 통해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채령 장관이 회의실 한쪽 책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두꺼운 보고서들이 꽂혀 있었어요. 저것들이 지난 40년간의 기록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전부 실패한 프로젝트들이라고 덧붙였어요. 한 직원이 보고서 몇 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표지를 보니 1975년, 1982년, 1995년, 2008년 각기 다른 시기의 보고서였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1975년 소련의 지원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러시아 남부의 벼 품종을 가져와 중부 지역에 심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과는 실패. 몽골의 극심한 일교차를 견디지 못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두 번째 보고서는 1995년 중국과의 협력 사례였습니다. 내몽골 지역에 재배 기술을 도입했지만 3년 만에 토양 염분 농도 문제로 중단됐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는 2008년 일본의 기술 지원. 홋카이도의 한랭지 품종을 시험했지만 예상치 못한 이른 서리로 수확 직전에 전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2015년 베트남과의 협력. 열대 기후용 품종이라 몽골의 밤 기온을 견디지 못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보고서를 읽는 내내 묵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수백억 원의 예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전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어요. 채령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4번의 큰 시도와 12번의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전부 실패했어요. 이제 한국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몽골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맞게 될 겁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실패가 있어선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때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퉁르 박사였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1981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시엔 20대 청년이었죠. 이제 72세가 됐습니다. 평생을 이 일에 바쳤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40년의 좌절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보였어요.
박 소장님, 한국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꼭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벼가 자라는 모습을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실패들을 봤을 때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40년간 누구도 못한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채령 장관이 몽골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쌀 소비가 급증했다고 했어요. 2015년에 연간 3만 톤이었던 수입량이 2024년에는 8만 톤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 해 쌀 수입에 쓰는 돈이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억 원이라고 했어요. 인구 340만 명의 나라에서 한 품목에 이만큼 외화가 나간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게다가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식량 안보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덧붙였어요.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쌀값이 급등했을 때 몽골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쌀 자급자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라고 채령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 국민의 식탁이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한 나라의 식량 안보를 책임진다는 것.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몽골 측은 준비한 자료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기후 데이터, 토양 분석, 수자원 현황. 모든 자료가 한결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지만 툼르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황무지를 농토로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1960년대 한국도 식량이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쌀이 남아도는 나라가 됐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제게 책임감으로 다가왔어요.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타반시의 석양을 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펼쳐진 도시. 어딘가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냄새가 났어요. 그 집에서도 쌀밥을 짓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 있는 김태윤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윤 박사는 제 오랜 후배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20년 넘게 작물 연구를 해온 전문가예요. 전화로 몽골의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현장을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주일 후 저는 허브드주로 향했습니다. 타반시에서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했어요. 작은 공항이었습니다. 대합실엔 사람이 20명도 채 안 됐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허브드 주행 비행기가 하루에 몇 편이냐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입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승객이 많으면 금요일에 한 편 더 뜬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는 30인승 소형기였습니다. 좌석이 좁았고 엔진 소리가 요란했어요. 이륙 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갈색 대지. 가끔 작은 마을이 보였지만 대부분은 황량한 초원과 사막이었습니다. 1시간 반 비행 끝에 허브드주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활주로 하나, 건물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툼르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있었어요. 수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지 농장 관리자라고 했어요. 수렌은 악수를 건네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은 했지만 눈빛에서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어요. 공항에서 실험 농장까지는 차로 5시간이 걸렸습니다. 포장도로는 1시간 정도였고 나머지는 비포장 길이었어요.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먼지가 창문 틈으로 들어와 목이 칼칼했어요. 창밖 풍경은 계속 똑같았습니다. 갈색 땅, 낮은 풀, 가끔 보이는 양떼.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는 땅이었어요. 이곳에서 벼를 키운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오후 4시쯤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와
비닐하우스 2개, 그리고 50m 네모 크기의 땅이 전부였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5월인데도 공기가 차가웠어요. 수렌이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시험 재배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어요. 이 땅에서 변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1995년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3년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제발 포기하세요.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는 적대감이 아니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봤기 때문이겠죠. 수렌이 저를 농장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녹슨 농기계 몇 대와 무너진 비닐하우스 잔해가 있었어요. 2015년 프로젝트 때 쓰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파보니 하얀 염분이 보였어요. 토양이 알칼리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벼가 자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땅을 파고 흙을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해가 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5월인데도 밤에는 영하로 내려간다고 퉁르 박사가 말했어요. 그날 밤 현지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게르라고 부르는 몽골 전통 천막이었어요. 난로가 있었지만 추위를 완전히 막기엔 부족했습니다. 담요를 2장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 11시쯤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한참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봐야죠. 다음날 새벽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영하 5도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토양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손이 곱아서 제대로 삽을 쥐기도 힘들었어요. 수렌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수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멀리 보이는 산을 가리켰어요. 저기서 물이 내려옵니다. 산에서 녹은 눈이 개울을 통해 흐르죠. 그 물은 엄청 차갑습니다. 여름에도 손을 담그면 시려요. 물 온도 문제였습니다. 차가운 관계수가 벼의 생육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채취한 토양 샘플은 25개, 수질 샘플은 10개였어요. 기온과 습도, 바람의 세기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타반시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퉁르 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보이나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온 건 5월 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김태윤 박사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농촌진흥청 연구동 4층, 그의 연구실에서 몽골에서 가져온 샘플들을 꺼내놓았습니다. 김 박사가 토양 샘플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pH 8.2 알칼리성이 심하네요. 게다가 유기물 함량이 1.5%도 안 됩니다. 벼가 자라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수질 샘플도 문제였습니다. 평균 수온이 섭씨 7도. 일반적인 관계수보다 10도 가까이 낮았어요. 이 온도면 벼의 뿌리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기후 데이터를 함께 검토했어요. 5월까지 눈이 오고 8월 말부터 서리가 내릴 위험이 있다는 점, 생육하는 기간이 100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국보다 한 달 이상 짧았어요. 이틀 동안 자료를 분석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지 토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한국에서 직접 자재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 저는 농촌진흥청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료 500kg, 계량 토양 1톤, 그리고 6가지 품종의 종자. 이걸 전부 몽골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담당 국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40년간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실패합니다. 일주일 후 승인이 났습니다. 6월 초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물품들이 모였습니다. 비료 포대들, 계량 토양이 담긴 자루들, 그리고 6개 품종의 종자 상자. 전부 몽골행 화물기에 실렸어요. 김태윤 박사와 함께 선택한 6개 품종은 이랬습니다. 오대벼, 진부올벼, 상주벼, 철원벼, 해남벼, 삼광벼. 각각 특성이 달랐어요. 오대벼는 수확량이 많고 진부올벼는 추위에 강하고 상주벼는 병충해 저항성이 좋았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3개 정도는 싹이 날 겁니다. 운이 좋으면 1개 정도 수확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진부올벼가 답일 거라고요. 진부올벼는 강원도 진부 지역을 위해 개발된 품종이었습니다. 해발 600m 이상 고지대에서도 잘 자라도록 설계됐어요.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기후에 맞춰진 벼였죠. 몽골은 강원도와 비슷합니다. 라고 저는 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 큰 일교차, 짧은 생육 기간. 조건이 거의 같아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강원도보다 환경이 훨씬 열악해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6월 중순 다시 몽골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김 박사와 정민재 연구원도 함께였어요. 타반시 공항에서 화물을 받아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시간을 달려 허브드주로 향했어요. 농장에 도착하자 툭르 박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비료 포대와 흙자루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 한국에서 가져왔습니까? 전부요? 네, 현지 토양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툭르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소장님, 또 외국 품종을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40년간 그렇게 실패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나라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소련은 평지용 품종을 가져왔고 중국은 내륙용을, 일본은 한랭지용을 가져왔죠. 하지만 몽골에 딱 맞는 품종은 아니었어요. 툭르 박사가 반문했습니다. 한국 품종이라고 다를 게 뭡니까?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라고 저는 답했어요. 고랭지 지역이 많죠. 강원도 같은 곳은 여름에도 서늘하고 일교차가 큽니다. 바로 몽골과 비슷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곳에 맞는 품종을 따로 개발했습니다. 6개 품종의 특성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특히 진부올벼에 대해 자세히 말했어요. 8월 말 추위에도 견디도록 만들어진 품종이라고, 생육 기간이 짧아도 수확이 가능하다고. 툭르 박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어요.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박사님, 저도 이번에 꼭 성공해서 몽골 아이들이 식량 걱정 없이 따뜻한 밥 먹으며 건강하게 커가길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만큼 진심입니다. 그러니 제 판단을 한 번만 더 믿어봐 주십시오. 툭르 박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툭르 박사와 함께 밤을 샜습니다. 40년간의 실패 사례를 하나씩 다시 검토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툭르 박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험 구역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5월 본격적인 시험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육묘였습니다. 모종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한국에서는 보통 15일 정도 비닐하우스에서 모를 키운 뒤 논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몽골에서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저는 육묘 기간을 30일로 잡았습니다. 한국의 2배였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몽골의 생육 기간이 짧으니 모종을 튼튼하게 키워서 논에 옮겨야 한다는 판단이었죠. 5월 초 비닐하우스 안에 육묘 상자를 설치했습니다. 6개 품종을 각각 다른 구역에 심었어요. 매일 아침 6시 저와 툼르 박사, 정민재 연구원이 하우스로 나갔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고 물을 주고 상태를 기록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변화가 보였습니다. 진보올벼와 오대벼, 철원벼 세 품종에서 싹이 텄어요. 나머지는 발화율이 낮았습니다. 역시 추운 기후에 강한 품종들만 살아남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2주 차에 접어들자 진보올벼가 유독 빠르게 자랐습니다. 다른 품종보다 줄기가 굵고 잎 색깔도 진했어요. 김태윤 박사에게 화상으로 보고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진보올벼가 적응력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월 셋째 주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영하 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직 5월인데 서리가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비닐하우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모종들은 큰 피해 없이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잎 끝이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야간 온도 관리를 더 철저히 했습니다. 밤 10시, 새벽 2시, 새벽 5시 세 차례씩 하우스를 확인했어요. 온도가 5도 아래로 떨어지면 난로를 더 켰습니다. 30일이 지난 6월 5일 드디어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보다 한 달 늦은 일정이었어요. 하지만 몽골의 기후를 고려하면 이게 최적이었습니다. 50m 네모 크기의 논에 모를 심었습니다. 저와 툼르 박사, 정민재 연구원, 그리고 수랭까지 4명이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모를 꽂아 넣었어요. 수랭이 중간에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할까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잘할 겁니다. 라고 저는 답했어요. 믿어보세요. 모내기가 끝나고 첫 번째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근처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을 펌프로 끌어와 논에 댔어요. 그런데 물을 손으로 만져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차가웠거든요. 온도계로 재보니 섭씨 6도였습니다. 한여름인데도요. 산에서 녹은 눈이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물이라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문제였습니다. 벼는 뿌리가 따뜻해야 제대로 자랍니다. 15도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6도짜리 물을 계속 대면 생육이 멈출 수 있었어요. 김태윤 박사에게 긴급 화상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물을 논에 대기 전에 저수지 같은 곳에 일단 모아두면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다음 날부터 작은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비닐을 깔고 물을 모아뒀다가 온도가 오르면 논으로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펌프를 하루 종일 가동해야 했습니다. 6월 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제초제를 쓰지만 몽골에는 적합한 제초제가 없었습니다. 수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결국 사람 손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현지 주민 10명을 고용했어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논에 들어가 잡초를 뽑았습니다. 40도 가까운 더위 속에서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건 고된 작업이었어요. 저도 함께 들어가 풀을 뽑았습니다. 손이 물에 불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7월 중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의 물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펌프를 24시간 가동했지만 증발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었어요.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윤 박사가 긴급 대응 매뉴얼을 보내왔습니다. 물 공급 시간을 조정하고 논의 깊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밤 10시쯤 펌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펌프가 멈춰 있었어요. 고장이었습니다. 퉁르 박사와 함께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펌프를 분해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원인을 찾았습니다. 필터에 모래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필터를 청소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7월 말 수렌이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짐칸에는 물탱크가 실려 있었어요. 소장님, 저도 돕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 물로 논에 추가로 대세요. 수렌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회의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진지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8월 초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8월이 지나가고 9월이 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9월 첫째 주 수확이었어요. 하지만 벼의 생육이 예상보다 느렸습니다. 차가운 관계수 때문이었죠. 뿌리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전체적인 성장 속도가 늦어진 거예요. 9월 중순 이삭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꽃들이 피어나더니 쌀알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툭르 박사가 제 옆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군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이삭이 팼어요. 라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이 핀다고 수확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요. 아직 쌀알이 제대로 여물어야 했어요. 9월 셋째 주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도 있었어요. 서리가 내릴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수확 직전에 서리를 맞으면 쌀알이 얼어버리거든요. 매일 일기예보를 확인했습니다. 김태윤 박사와 매일 통화하며 상황을 공유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확하세요. 9월 말을 넘기면 위험합니다. 9월 25일 벼 이삭을 손으로 비벼봤습니다. 알맹이가 단단해져 있었어요. 껍질을 벗겨보니 쌀알이 하얗게 익어 있었습니다. 수확 시기가 왔습니다. 9월 28일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농부 15명이 논에 들어섰어요. 손에 낫을 들고 하나하나 벼를 베어나갔습니다. 황금빛 벼단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라고 무전기로 툭르 박사에게 전했어요. 그의 대답은 없었지만 무전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70대 노인과 20대 청년이었어요. 툭르 박사가 소개했습니다. 올지바야르 할아버지와 손자 바트라고. 올지바야르 할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논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논두렁에 서서 한참을 벼를 바라봤습니다. 손자 바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게 정말 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단다, 라고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구나. 바트는 스마트폰을 꺼내 논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러 장 찍더니 뭔가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리는 것 같았어요. 수확은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벼단을 묶고 탈곡하고 쌀을 걸러내는 작업. 모든 과정을 손으로 했어요. 아직 대형 농기계를 들여올 단계가 아니었으니까요. 9월 30일 오후 마지막 계량이 끝났습니다. 김태윤 박사와 정민재 연구원, 툭르 박사와 수렌, 그리고 저 5명이 저울 앞에 모였어요. 쌀자루를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헥타르당 3.2톤. 한국의 평균 수확량 5톤에는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몽골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40년간 실패했던 땅에서 나온 첫 번째 수확이었어요. 툭르 박사가 쌀 한 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쌀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평생, 한 나라의 40년이 담긴 결실이었습니다. 수렌이 조용히 논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댔어요. 몽골의 전통 기도 자세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선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확한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작은 솥에 쌀을 씻고 물을 부어 불 위에 올렸어요. 밥 짓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다 됐을 때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올라왔어요. 퉁르 박사가 먼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더니 눈을 감았어요. 이게 우리 땅에서 난 쌀입니다. 몽골 쌀이에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밥알이 약간 딱딱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불가능하다던 땅에서 자란 쌀이라는 것. 그게 의미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됐어요. 첫 수학에 성공했어요. 아내가 한참 말이 없더니 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내년엔 더 잘해야죠. 2023년 첫 수학의 경험은 2024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가장 큰 개선은 수온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저수지를 더 크게 만들고 검은색 비닐을 깔아 햇빛으로 물을 데우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관계수 온도를 평균 12도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육묘 시기도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모내기를 해서 9월 첫째 주 수확을 목표로 잡았어요. 한국에서 정민재 연구원이 추가로 파견됐습니다. 인력이 늘어나니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9월 5일 헥타르당 4.3톤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였어요. 상업적 재배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수확 현장을 찾은 채령 장관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공식적으로 전했을 때 저는 부끄러웠어요. 이건 혼자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10월 초 몽골 농업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찬흠 소장에게 농업 공로 동상을 수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화로 담당자에게 말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퉁르 박사님과 수렌 씨, 정민재 연구원, 그리고 김태윤 박사님 모두가 함께 이룬 겁니다. 일주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동 수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박찬흠 소장과 퉁르 박사 두 사람이 함께 받는 걸로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10월 20일 타반시에서 수상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청사 대강당에 몽골 관계자 200여 명이 모였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참석했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퉁르 박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박찬흠 소장님, 김태윤 박사님,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분들께 제 차례가 왔습니다. 준비한 말은 없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동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땀 흘린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특히 수렌 씨와 현지 농부분들, 정민재 연구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원해 주신 농촌진흥청과 김태윤 박사님께도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수상식이 끝나고 별도로 수렌과 현지 주민 10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수렌이 패를 받으며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였어요. 그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소장님,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올지바야르 할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허브드주의 작은 마을, 그의 집은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들어서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들 부부, 손자 바트. 4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양고기 요리, 유제품, 그리고 하얀 쌀밥. 할아버지가 밥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땅에서 난 쌀입니다. 몽골 쌀로 지은 밥이에요. 소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작년보다 맛이 나아졌어요.
더 부드럽고 윤기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트야, 이걸 기억해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걸. 바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여전히 논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젠 팔로워가 5만 명이 넘는다고 자랑했어요. 11월 2025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재배 면적을 10헥타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10배가 늘어나는 거였죠. 김태윤 박사팀이 내년에 장기 파견을 온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12월 어느 날 다시 1800km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타반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허브드주 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5시간을 차로 이동했어요. 여전히 일주일에 2~3번밖에 없는 비행기, 여전히 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이 길이 제 일상이 됐어요. 농장에 도착하니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텅 빈 논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 오면 이곳에 다시 초록빛 모종이 심어질 거라는 걸. 여름엔 푸른 벼가 자라고 가을엔 황금빛 이삭이 고개를 숙일 거라는 걸. 숙소로 돌아오는 길, 툼르 박사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정말 해냈습니다. 꿈만 같아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네,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몽골이 쌀을 자급자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3세에 시작한 이 일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격달로 그 먼 1800km를 오가고 있습니다. 제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음엔 제 아내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사막 가운데에서 한국의 품종이 몽골의 국민들에게 쌀을 생산하는 역사적인 이 일들이 순간으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찬흠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3세에 시작한 도전이 한 나라의 40년 실패를 2년 만에 뒤집었고 몽골 아이들의 식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말, 그는 황금빛 이삭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격달로 1800km를 오가며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 2막은 무엇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찬흠 소장처럼 당신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막 위에 핀 기적, 박찬흠 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엔 더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인생 다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